안녕하세요. 오늘은 젠더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최근의 논의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에 젠더 얘기 잠깐 나왔을 때 프랑스 페미니즘 이론가들은 섹스와 젠더를 별로 구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젠더라는 용어도 별로 크게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생물학적인 여성으로 태어나게 되면 당연히 여성 젠더로 자라게 되는데, 그러면 생물학적인 차이와 사회적 의미의 차이가 이미 누군가가 어떤 성별로 태어나는 순간 다 정해지고 결국 별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게 프랑스 페미니즘 이론가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프랑스 페미니즘 이론가들이 보기에는 생물학적으로 여성으로 태어났다라는 것과 사회적으로 여성적인 것에 해당한다라는 것은 가부장제가 규정하고 통제하는 바에 의해서 사실상 같은 것이지 별 차이가 있을 수 없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미니즘 이론가들, 그 중에서도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이론가들은 생물학적인 여성과 여성 젠더를 거의 구별하지 않고 굳이 젠더란 용어를 쓸 필요도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영미권 페미니즘 이론가들은 성과 젠더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편이 적어도 연구에 있어서는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미권 페미니스트들한테 젠더라고 하는 거는 여성성 혹은 남성성을 규정하는 사회적 정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회적 정의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나의 정체성을 찾아서 이해하거나 혹은 내가 어떤 그 역할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할까를 결정하도록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젠더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고,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젠더를 수행하는가, 어떤 특정한 젠더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행동하도록 은연중에 요구하는 것은 없는가, 이런 부분을 열심히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한다는 거는 내 마음대로 뭔가를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활동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려고 결정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나에게 이제 많은 간섭을 하게 되는데, 그게 대부분 제도, 관행,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제도나 관행은 그 자체로 의료, 법률, 교육, 고용이라고 하는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 뿐 아니라 젠더하고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젠더와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런 걸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젠더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보통 4가지 쟁점으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쟁점은 여성을 지속적으로 억압하는 젠더나 젠더 역할에 대해서 가부장적인 가정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앞서 수업을 통해서 충분히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은 더 많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이제 젠더라고 하는 게 여성적인 것 아니면 남성적인 것의 이분법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를 따지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섹스와 젠더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여성으로 태어나면 여성 젠더, 남성으로 태어나면 남성 젠더가 된다라고 100%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 쟁점은
섹슈얼리티와 젠더 사이의 관계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는 입장인데요. 사실 섹슈얼리티는 우리의 성적 지향하고 관련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특정한 성적 지향성을 갖게 될 때 이게 젠더와 어떤 영향관계에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쟁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쟁점을 건너뛰고 두 번째 쟁점부터 좀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젠더를 개념화하는 기존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국식 젠더 시스템이었죠. 그죠? 이게 여성으로 태어나면 여성적인 것으로, 남성으로 태어나면 남성적인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해가 됐고요. 젠더라고 하는 것도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시스템 위에서 작동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정말 보편적인가를 연구하던 이제 연구자들 중에 일부가 아니 그렇지 않은 젠더 시스템도 있더라 라는 걸 밝혀냅니다. 대표적으로 크로스 컬처럴 젠더 연구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스페이드나 발렌틴 같은 크로스 컬처럴 젠더 연구의 대표적인 연구자들은 실제로 젠더에 대한 정의와 표현이 문화에 따라 가변적이고 유동적이다라는 걸 우리가 밝혀낸 바 있고, 이러한 지점은 미국의 젠더 체계가 보편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의 연구가 항상 미국의 젠더 체계가 마치 보편적인 시스템인 양 여기에 의거해서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렇지 않은 그 젠더 시스템이 존재한다 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연구를 하고 이게 마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황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반성을 불러일으키죠. 그죠? 그래서 이 미국의 젠더 시스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 나서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미국의 젠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성에 근거해서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이라는 이분법적 대립항으로 젠더를 구성해 놓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실제 프랑스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생물학적인 성별과 젠더가 별로 다르지 않은데 굳이 그렇게 나누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전히 이분법적이고 이양 대립적인 시스템이고, 그리고 이게 옳지도 않을 뿐 아니라 보편적이지도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인가 라는 대안을 찾아야 하고, 실제로 매우 다른 젠더 시스템이 있더라라는 걸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동남아시아 문화권의 사례인데요. 이쪽은 남성과 여성을 처음부터 다른 젠더로 상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게라이 공동체가 이러한 사례가 되는데요. 이 공동체 내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핵심적인 자질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왜 여성적인 것, 남성적인 것이라는 상이한 젠더로 상정을 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분법적인 젠더 시스템 말고 별로 원래 핵심적인 자질 면에선 차이가 없지만 다른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그 관계들 속에서 젠더를 우리가 특정한 젠더를 수행하는 것으로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북아프리카 원주민 문화를 살펴보면 또 다른 젠더 시스템이 있더라는 거죠. 그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성과 남성이라고 하는 젠더가 있는데 여성이 남성 젠더를 수행할 수도 있고 남성이 여성 젠더를 수행할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유연한 젠더 시스템을 가진 집단이 있더라는 거죠. 이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이에요. 기본적으로 여성 젠더, 남성 젠더
어디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 사이에는 변화한 여성과 변화한 남성이 있다는 거예요. 변화한 여성 같은 경우는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인데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른 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변화한 남성 같은 경우 원래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지만 남성이 아닌 다른 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이게 비정상이 아니다 라고 승인하는 그런 젠더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젠더 시스템에서 여성적인 것이 항상 타자로 여겨져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게 이분법적이고 완전한 이양 대립 체계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대안적인 젠더 시스템을 찾아서 아예 다른 젠더를 상정하지 않거나 두 개 이상의 젠더를 용인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쪽의 논의의 핵심적인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이제 섹스와 젠더 사이의 문제였는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성으로 태어나면 여성 젠더로 자라게 되고 남성으로 태어나면 남성 젠더로 자라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사실은 생물학적인 성에서도 남성과 여성 말고 또 다른 성별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인터섹슈얼, 간성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해마다 태어나는 아이들 가운데 일부는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관, 생식기, 염색체 및 호르몬을 동시에 다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존재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한 1.7%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우리나라는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추정치조차도 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보고조차 하지 않는가? 사실 우리 모두는 인간은 모두 여성으로 태어나거나 남성으로 태어나거나 그러니까 섹스를 이분법으로 상정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물학적인 성이 이분법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시스템에 속하지 않는, 다시 말해 여자인 동시에 남자, 남자인 동시에 여자 이런 아이들의 경우는 논외 혹은 배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비정상으로 여겨지게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아이들이 태어나면 부모들이 제일 놀라겠죠. 그죠? 부모들이 놀라고 재빨리 손을 씁니다. 어떻게? 이 아이를 두 개의 성 중에 하나로 고정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인터섹슈얼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면 부모들이 재빨리 이 아이의 성별을 결정을 해서 외과 시술을 받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 간성의 문제를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거나 이렇게 실제로 이제 경험을 하는 일이 거의 없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 그러면 아이의 성별을 여성 아니면 남성으로 결정해서 시술을 받도록 해야 하는가라고 물어보면 사실 우리가 이제 아이를 보고서 이 아이가 남자아이구나 여자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딱 봐서 처음은 외모죠. 그 솔직히 애기들 같은 경우는 거의 중성적으로 생겨서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잘 몰라요. 근데 꼭 여자아이예요 남자아이예요 라고 알아볼 수 있도록 엄마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힌트 같은 걸 주잖아요. 옷을 입히거나 아니면 아이들의 액세서리 같은 걸 통해서. 그죠? 왜 그러냐면 사회적으로 모든 아이는 여성이거나 남성이거나 거꾸로 얘기하면 남성이거나 여성이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한다라는 게 어떤 일종의 통념 같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부모들은 내 아이가 둘 중에 하나임을 확인해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 아이가 그 두 가지 성이 한데 합쳐져 있는, 다시 말해 두 가지 성을 동시에 가진 채 세상에서 살아나간다? 라는 거는 부모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 아이가 두 가지 성을 다 갖고 태어나는 경우
부모들은 서둘러서 이 아이를 하나의 성으로 고정시키도록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회 통념에 따르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건데, 사실 문제는 이 아이는 자신이 어떤 성으로 평생을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순간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부모들이 사실은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아이의 성을 결정 짓는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 이제 인터섹슈얼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두 가지의 성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엄마가 보기에는 이 아이는 여성의 염색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죄송합니다. 남성의 성기가 제대로 잘 자라지 않아서 남성으로서 잘 이렇게 잘 제대로 이렇게 활동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그 의료진이 얘가 정상적으로 남성이 되기 어렵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까지 덧붙여지게 되면 그 아동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여성으로 살도록 수술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우리 집은 딸이 많아서 아들이 필요해요. 사실은 아이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부모의 의견이 100% 반영되어서 그 아이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이런 시술은 사실은 아이의 입장에서 보자면 매우 인권 침해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더 큰 문제는 이 아이를 하나의 성별로 이제 고정을 시켜놨는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원하는 성 혹은 원하는 젠더가 그쪽이 아닌 경우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실제로 많이 있고, 그러니까 많이 있다는 거 흔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인터섹슈얼 아이의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트랜스젠더 활동가들은 이 인터섹슈얼의 문제에 굉장히 주목을 해서 이런 문제가 왜 생겨나는가를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문제는 뭐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성별의 범주가 이게 이분법적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이거나 여성이어야지 남성인 동시에 여성, 이건 어느 쪽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범주 외의 존재가 되어서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미 인터섹슈얼의 문제는 자연 발생적인 성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인 성의 범주를 2개로 정한 게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적어도 5개는 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5개냐? 첫 번째는 여성, 남성. 이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 통념이 똑같죠. 그죠? 여성과 남성이라는 두 축 사이에 순수 인터섹슈얼을 놓습니다. 이건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 생식기관 이런 것들을 거의 동등하게 갖추고 있는 그런 인터섹슈얼을 얘기하겠죠. 그 사이에는 여성에 가까운 인터섹슈얼과 남성에 가까운 인터섹슈얼을 놓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생식기의 특징이나 기능이 여성의 것에 더 가까운 인터섹슈얼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아니면 이게 또 오타가 있네요. 남성의 것에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생식기의 특징이나 기능이 남성의 것에 더 가까운 인터섹슈얼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는 인터섹슈얼 남성이라고 부르자. 그러면 여성, 인터섹슈얼 여성, 순수 인터섹슈얼, 인터섹슈얼 남성, 남성, 적어도 5개의 범주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인터섹슈얼 아이가 태어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서둘러서 이 아이를 외과 시술을 받게 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이 섹스의 범주가 문제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자연적인 성별의 범주를 늘여놓으면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젠더의 문제도 사실은 지금 남성, 여성 젠더보다 훨씬 더 많아져야 한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은 보통 5개라고 주장을 하지만 연구자에 따라서는 15개까지 세분화해서 범주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까지 계십니다. 자, 마지막 4번째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젠더가 사실은 이제 기존의 젠더 체계가 이분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이분법이고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이라고 하는 시스템 속에서 작동하는 젠더는 항상 이성애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제가 설정이라고 하면 되게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전에 가족 개념 배웠었죠. 그죠? 가족 개념은 사실은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였죠. 왜? 이성 커플만이 생식을 통해서 인간을 재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력을 계속 확보하기 위한 그 이제 권력자들이 이성애 혹은 그 이성 커플로 이루어진 단위를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회 구성의 단위로 설정해 놓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되기 전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마치 이성애가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이제 여겨져 왔고요. 적어도 그 기독교가 완전히 이제 서구의 어떤 문화를 장악하게 된 이후에는 이성애가 신의 뜻인 것처럼도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성애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자연스럽거나 보편적이거나 당연하게 여겨져 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다른 젠더끼리 사랑하는 것 말고 같은 젠더끼리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온당치 않은 일로 여겨져 왔다는 거죠. 자, 사실 오늘날에도 비이성애자들이 굉장히 많은 부당한 일을 겪게 되는데 대체 왜 이 사람들이 항상 부당함에 시달리거나 심지어 폭력에 시달리게 되는지를 잘 살펴보면 이 사람들의 행동이나 외양이 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시각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점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더니 별로야, 심지어는 이제 재수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뭐가 불편하고 뭐가 재수없는지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이유는 아니 남자인데 남자처럼 안 한다, 아니면 여자인데 여자처럼 하지 않는다. 이게 사실은 성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불편해하거나 아니면 뭔가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 일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특정한 관계가 이미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집어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젠더 체계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이성애가 바닥에 깔려 있는 젠더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젠더라고 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이성애를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남성 젠더는 여성을 대상으로 보고 여성 젠더는 남성을 어떤 성적 대상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 나머지는 다 비정상이다. 비정상이기 때문에 뭔가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우리를 생각하도록 만들어 왔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자면 이분법적으로 작동하는 섹스 혹은 젠더 시스템은 우리의 신체적인 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욕망의 대상, 다시 말해서 성적 지향, 섹슈얼리티마저도 결정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내가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났으면 여성 젠더로 자라게 되고, 여성 젠더로 자라는 동안 남성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교육을 받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성에게 눈길이 간다고 할지언정 이건 자연스럽지 않은 거야 라고 내가 나를 이렇게 통제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제를 하게 돼서, 통제가 돼서 그냥 그 사회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렇게 통제를 해도 나는 이성보다 동성에게 관심이 더 많이 가. 이런 경우 많은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많은 내적 갈등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 아시는 프랑스의 철학자인 미셸 푸코 같은 경우도 청소년기에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걸 알게 돼요. 동성애자라는 걸 알게 되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원래 집안이 다 의사 집안이에요. 아버지도 의사, 할아버지도 의사, 뭐 외할아버지도 의사, 뭐 다 그런데 당연히 아들도 의사가 되기를 바랬겠죠. 근데 이분은 자신의 내적 고민이 너무 심해서 의사가 되는 대신에 철학을 하게 되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철학뿐 아니라 심리학에도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서 이분은 실제로 학위가 2개예요. 심리학 학위가, 이건 학사 학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이제 임상에도 참여를 해서 심리학에도 굉장히 깊은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실제로 철학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푸코 얘기를 굳이 해드리는 까닭은, 그러니까 그 아무리 명민하고 똑똑하고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그 섹스나 젠더 시스템이 원하는 이성애를 위배하는 경향을 자신이 가졌을 때 굉장히 큰 내적 고민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건 자신이 자신을 부정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힘든 일이다. 그리고 그 시스템에 잘 적응해서 이성애의 성향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신과 다른, 그리고 시스템이 원하지 않는, 시스템이 거부하는 동성애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혐오를 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동성애 혐오라고 하는 경향은 굉장히 오랫동안, 적어도 기독교 문화권의 성립 이후로는 동성애 혐오가 굉장히 오랫동안 자리를 잡아왔다. 그리고 이 동성애 때문에 폭력이나 뭔가 불합리한 사태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시스템이 어떤 것은 허용하고 어떤 것은 허용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허용받지 못하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굉장히 타자화되고 폭력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섹슈얼리티의 문제와 젠더 시스템의 관계를 연구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이분법으로 작동하는 젠더 시스템이 동성애 혐오를 조장했고, 왜냐하면 이성애를 강조했기 때문에 동성애 혐오를 강조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도록 분위기를 조장하는데 큰 책임이 있다라고 비판적인 어떤 그 입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 젠더 연구는 실제로 이분법적인 젠더 시스템을 넘어서서 다른 젠더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이야기거나, 아니면 젠더라고 하는 게 이제 정해진 걸 계속 수행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젠더 시스템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등의 논의로 진행되고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최근의 논의들을 살펴보면
이제 젠더 정체성에 대해서 좀 새로운 생각을 해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젠더는 그 사람의 생물학적인 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젠더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는 어떤 길을 터주자라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아니면 양성성, 이게 안드로진이라고 하는데 이게 양성을 한꺼번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물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사람을 보면 여성 같기도 하고 남성 같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그 옛날에 그려진 17세기, 18세기에 그려진 도판들을 보면 안드로지니의 어떤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혹은 성과 젠더를 동일시했던 기존의 관점에서는 명명 불가능했던, 다시 말해서 자신의 성적 지향이 뭔지를 지금의 시스템 내에서는 규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런 걸 연구하는 방향으로 제각각 길을 찾아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젠더 연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굉장히 이제 뜨거운 쟁점들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 영역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더 이상 젠더는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라는 입장을 고집하지 않고 젠더 논의로 뛰어들어서 굉장히 생산적인 담론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너무 최근의 경향은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얘기하지 않으면 젠더는 별 볼 일 없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지는 않다라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혹시 그 페미니즘 최근의 이론이나 최근의 경향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젠더가 굉장히 핫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로 우리가 배운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미지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그래서 실제로 페미니즘 미학이라고 하는 게 예술을 설명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